밤에 듣는 조선 야담. 충청도 어느 고을에 사는 김초 씨는 대과 시험만 치르면 번번이 떨어졌으나 항상 한양 구경을 느긋하게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도대체 기가 죽는 법이 없었지요. 김초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왔으면 서둘러 닭 한 마리 잡아서 올리지 않고 뭘 하느냐? 집안에 일꾼 하나 없이 김초 씨의 아내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모 심고 피 뽑고 나락 베고 혼자서 농사를 다 짓는데 논에서 일을 하다가도 점심 때가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김초 씨의 점심상을 차려주고 다시 논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김초 씨는 식사 때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아내에게 호통을 쳤지요. 무식한 여편네가 지아비를 굶겨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 지금이 몇 시경인데 아직도 밥이 안 된 것이야? 네. 조금만 기다리셔요. 어느 봄날 아내가 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들어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 사랑방에서 글을 읽던 김초 씨가 들어와 호롱불을 후하고 꺼버리고는 아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부엌에 쌀 도둑이 들어왔죠. 쌀 도둑은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앉아 안방에서 폭풍우가 몰아쳐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초 씨가 아내의 치마를 벗기고 속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내렸죠. 운우의 숨소리가 한참 가빠질 때 도둑은 쌀독을 열고 자루에 쌀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초 씨 귀에 대고 아내가 속삭였죠. 도둑이 들어왔어. 그 소리를 들은 김초 씨의 아랫 방망이는 갑자기 번데기처럼 줄어들어 이불을 덮어쓴 채 방구석에 처박혀 와들와들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초 씨의 아내는 치마끈을 매면서도 계속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보 좀 더 라고 교성을 질러 도둑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김초 씨 아내가 부엌문을 차면서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저놈 잡아라. 김초 씨 아내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지르자 쌀 도둑은 혼비백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김초 씨는 이불을 덮어쓰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김초 씨의 아내가 부엌에 나가 쌀독을 덮고 방에 들어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김초 씨는 딴의 남자라고 어흠어흠하면서 정절을 하고서는 쫓으려면 진작 쫓을 것이지. 웬 뜸을 그리 들여? 사람을 놀래키는가? 김초 씨의 아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쌀을 두세 바가지 퍼 담을 때 도둑이야 소리치면 쌀 자루가 가벼워 도둑이 퍼 담은 자루를 들고 도망칠 것이고 8, 9바가지를 퍼 담았을 때 소리치면 쌀이 자루에 그득해 땅에 쏟아질 것 아니오. 5바가지는 들고 도망치기에 무겁고 쏟아지기에 자루에 쌀이 가득 차지 않아 그때를 기다렸지요. 그 말을 들은 김초 씨는 아내의 현명함에 벌떡 일어나더니 사랑방으로 달려가 읽던 책을 몽땅 쓸어 담아 아궁이에 태워버렸습니다. 이튿날부터 그는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아내를 하늘같이 떠받들며 부인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가난한 갑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기막힌 미인이라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항상 욕심을 내고 있었지요. 한번 꼭 품고 싶었으나 여자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내는 여자의 음심을 부추기는 작전을 세웠지요. 그리하여 갑바치의 집으로 가서 건너방에 있는 그녀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갓바치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부탁이요? 내 물건이 너무 커서 걸음 걸을 때 방해가 되고 또 불편할 때도 많소이다. 그래요. 사슴 가죽으로 갑을 만들어 물건을 넣고 끈을 허리에 걸면 좋겠는데 당신이 그걸 만들 수 있겠소? 그럼 우선 그 물건부터 봅시다. 그래야 만들지요. 사내는 즉시 돌아앉아 바지를 벗고 물건을 보였습니다. 과연 당신의 말 그대로 훌륭한 물건이요. 이거야 아직 아무것도 아니오. 그럼 이게 한번 성이 나면 지금보다 적어도 3배는 더 커진단 말이오. 방 안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갓바치의 아내는 벌써부터 마음이 동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던 차에 말만 들어도 아랫도리가 축축해졌지요. 갓바치는 그 사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네, 그 물건을 만들어 괴짝에 넣어둘 테니 내가 없더라도 와서 찾아가시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 사내는 일부러 갓바치가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깥 양반은 지금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는데 주인장이 없더라도 찾아가라 해서 이렇게 왔어.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 물건이라면 괴짝 속에 있으니 들어가서 가져가시지요. 그럼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과연 갓바치의 아내가 먼저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내는 아름다운 갓바치의 아내 위에서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갓바치의 아내는 실망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 갓바치의 아내는 몹시 분했으나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일을 치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 이웃에 사는 그 사내가 또 갓바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갔는데 맞기는 합니까? 약간 작은 듯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오. 이렇게 대답하는 사내의 말을 갓바치의 아내가 방에서 들었지요. 그러더니 입술을 깨물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까지 물건이라면 그 안에 300개는 들어가겠다. 어느 마을에 시집 온 지 1년 만에 과부가 된 통천댁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청산과부는 한눈 안 팔고 시부모를 모시고 10년을 살다가 한 해 거리로 시부모가 이승을 하직하자 3년상을 치르고 탈상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매파가 집으로 찾아왔지요. 아직 30도 안 된 통천댁이 자식도 없이 홀로 한평생을 보내기엔 세월이 너무 길잖아. 그 말에 통천댁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한숨을 길게 쉰 매파가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를 이어갔지요. 아랫동네 호라비 박초 씨가 통천댁 탈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네. 나가세요. 서리빨이 돋은 앙칼진 목소리로 통천댁이 소리치자 매파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뒷걸음쳐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통천댁은 늙은 청지기를 데리고 억척스럽게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꿋꿋하게 수절하였지요. 물론 통천댁도 박초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인가 상처한 박초 씨는 30대 초반으로 비록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글도 능할 뿐더러 뼈대 있는 집안에 재산도 넉넉하고 사람 됨됨이도 착실해 매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았지만 고개를 흔들고 통천댁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요. 박초 씨가 보낸 매파가 끈질기게 통천댁을 찾았지만 가는 족족 헛걸음에 이제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으니 박초 씨는 상사병의 식음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박초 씨의 오랜 친구 유첨지가 술을 한 잔 걸치고 찾아왔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그런 일로 드러눕다니. 이튿날 아침 통천댁이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앞마당으로 물동이를 들고 들어서 부엌으로 가는데
유첨지와 머슴돌이 뒤따라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통천댁, 오늘 쟁기 좀 빌려주시오. 통천댁이 부엌에서 나오는데 안방 문이 덜컥 열리며 윗도리를 드러낸 박초씨가 말했습니다. 안 되네. 우리도 오늘 써야 하네. 그것을 보고 머슴돌도 놀랐지만 펄쩍 뛰며 놀란 것은 통천댁이었지요. 따지고 변명할 겨를도 없이 유첨지와 두 머슴은 가버렸습니다. 늙은 청지기는 논에 물꼬를 틀어 들에 나가고 통천댁이 우물에 갔을 때 박초씨가 통천댁의 안방에 몰래 잠입했던 것입니다. 마루 밑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 통천댁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을 해도 시도 안 먹힐 것 같았습니다. 통천댁은 머리를 매만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서방님, 절 받으시오. 박초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천댁 고맙소라고 말한 후 통천댁의 옷고름을 풀었다 합니다. 옛날 영남 지방에 한 관찰사가 여러 고을을 순시하고 있었지요. 한 시골 마을을 지날 때 일산을 든 병졸이 옆을 따르는 가운데 높다란 가마 위에 덩그렇게 앉아 긴 담뱃대를 비스듬히 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행차하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 위험 있는 모습을 구경하느라 길을 메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손을 흔들면서 관찰사 나리에 저 의젓한 형상이 마치 신선의 모습 같지요. 하고 칭송하며 흠모하는 것이었지요. 이때 한 사람이 옆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렇게 의젓하고 근엄한 관찰사 나리도 밤에는 부인과 함께 자면서 옷을 벗고 살을 맞대는 잠자리를 할까요? 그러자 옆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응수했지요. 관찰사 나리처럼 만금 같은 귀한 몸으로 어찌 옷을 벗으며 그 힘든 일까지 몸소하시겠소? 반드시 힘 좋은 병방비장에게 대신 시켜놓고 구경만 하실 거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웃어서 허리가 잘록해졌다 합니다. 어느 고을에 한양에서 별감이 내려왔습니다. 별감이라야 대수로운 벼슬도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가 생긴 이래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지요. 어린 시절 함께 뒹굴고 서당에서 공부하던 고향 친구들이 주막에 모여서 별감을 맞이했지요. 별감은 목이 뻣뻣해졌고 고향 친구들이란 작자들은 서로 잘 보이려고 아부질인데 별감날이 신수가 화나시네. 그러자 눈을 내리깐 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네 이름이 맹천, 아니 영철이던가. 고향 떠난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친구 이름을 까먹은 것인가? 용철이네. 아, 그래. 용철이 자네. 훈장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지.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기생 매월이가 까르르 웃었지요.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집안이 넉넉한 친구 셋이 별감 친구를 모시고 화전놀이를 가는데 한 친구는 10년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던 인삼주를 꺼내왔고 한 친구는 씨암탉을 잡고 산전에 화전을 붙일 준비를 해오고 나머지 한 친구는 기생 매월이를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앞장선 매월이가 어깨춤을 추며 산길을 오르는데 주위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은 불타고 개울엔 콸콸 옥수가 흐르고 산새는 울고 하늘은 맑고 봄바람은 불어오니 이 어찌 아니 좋을 소냐. 일행은 그렇게 산중턱에 마당 바위 앞에서 딱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때 아이고, 여기는 어인일인가? 해진 갓을 삐딱하니 쓰고 장죽을 꼬남은 주정뱅이 해천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먼저 와서 마당 바위에 정자하고 앉아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별감 일행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서당에서 공부한 불청객 해천은
별감을 향해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지요. 봉팔이, 너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 해천의 출연에 좋았던 분위기는 깨졌지만 술판은 벌어졌죠. 그러다 친구 하나가 기생매월이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10년 묵은 인삼주니 해천이 저놈 자네는 조금씩 따라라. 그 말에 매월이는 다른 사람들 술잔은 넘치게 따랐지만 불청객 해천의 술잔은 반도 차지 않게 술을 부었지요. 얼마 후 소피 보러 숲속으로 가는 매월이를 해천이 따라갔습니다. 매월아, 이거 받아라. 해천이 엽전 주머니를 내미니 매월은 눈이 둥그레져 엽전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매월아,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배탈이 나서 닷새 동안 하루에 죽 한 공기로 살았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내 잔엔 따르는 신용만 해다오. 매월이 들으니 어려울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귀한 술 해천에게는 조금씩 따르라 했는데 숲속에 앉아 소피를 보며 매월은 해천에게 받은 돈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펴본 매월이는 오줌발이 뚝 끊기고 말았지요. 그것은 동전이 아니고 모두가 사금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악 다물고 돌아온 어린 기생 매월이는 너 죽어보라는 듯이 해천의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해천은 죽을 상을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매월은 연거푸 인삼주를 따랐습니다. 호리병이 바닥난 걸 보고 해천은 별감, 봉팔이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매월이 전혀는 건드리지 말게. 내가 한 달 전에 합방을 했다가 아직도 병으로 고생하고 있네. 그 말에 지난밤 매월이를 품었던 별감은 울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트림을 거하게 한 해천이 껄껄껄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해천의 꾀에 박장대소를 하였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